안녕하세요. A파트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절차 플로우를 토대로 해서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좋은지, 합의의 타이밍은 과연 언제가 좋은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형사 절차에 대한 어떤 맥락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절차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형사 절차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각각의 기관에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단계예요. 고소장 먼저 내야겠죠, 당연히. 고소장을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고요. 고소장을 내지 않더라도 경찰서 가서 바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진정서 형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을 하고 나면은 3주에서 5주 정도 지나게 되면 고소인 조사라는 것을 하게 돼요. 여기서 3주에서 5주라는 것은 최소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건이 좀 많은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건이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요 기간대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합의의 실익도 크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제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합의할 실익이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형사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면서 피해자도 사실은 합의된 상황에서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라면은 요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고소인 조사를 받았어요. 고소인의 입장은 들은 거겠죠. 그럼 이제 수사기관은 피의자, 그러니까 상대방,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2주에서 5주 정도 소요돼요. 마찬가지로 최소 기간입니다. 고소장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있을 때까지 얼마 정도가 걸리죠? 대략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이 정도 걸리죠. 6주에서 7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 그럼 내가 고소한 사실을 가해자가 알게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6주에서 7주 정도 지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 나와서 고소당했으니까 조사 받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알지 못할 때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일단은 가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고소받은 사실을 모를 때 얼른 전화해가지고 증거들도 모으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피의자 조사 시점 이전에는 이루어져야지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이전에 재산을 묶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요. 요거 피해자는 요렇게 얘기하고 가해자는 요렇게 얘기하는데 둘이 얘기가 너무 다르네? 그러면은 너희 둘 다 와봐. 그럼 이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에서 노란색으로 표기해놓은 절차들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고요. 그렇지 않은 대질조사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수사기관이 어떤 이런 필수적인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 이외에 증거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CCTV도 있을 수 있고요. 핸드폰 포렌식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핸드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참고인도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조사들은 고소인 조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때부터 경찰 처분 시까지 쭉 이루어져요. 고소인 조사를 먼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수사기관이 들어보고 그거 조사해야겠네 라고 하면은 증거를 체증을 하게 되고요. 피의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억울합니다, 이 부분 좀 조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수사기관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 처분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쭉 수사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게 혐의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내릴 텐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도 하고 가해자, 피의자 조사도 하고 사건의 흐름 속에서 그때그때 쟁점이 되는 요소를 파악해서 증거들을 적시에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쟁점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사관하고 소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형사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사관하고 소통하고 상대방 진술이 좀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유리한 증거도 제출하고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좀 파악해가지고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면은 그거를 탄핵할 수 있는 저희 쪽 진술이라든가 자료를 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경찰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수사 끝났으니까 내가 판단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송치할 수가 있죠. 송치는 유죄가 인정되니까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불송치는 혐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는 판단이에요. 이런 경우에 내가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어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이거 분명 유죄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피해자 고소인들은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검사에게 사건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검사에게 사건을 올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실무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처분서 받고 나서 통상적으로 좀 한 달 이내에 하시라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송치가 돼서 검찰로 사건이 왔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한 자료들, 기록들을 검사님이 이제 쭉 보고서는 판단하는 거예요. 유죄다, 무죄다, 이거 유죄지만은 처벌할 필요성은 없겠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단계고요. 그럼 일단은 송치가 되면은 검사가 기록을 봐야겠죠. 이 기록을 쭉 보고서는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사라는 게요, 전화로 이루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검사실에서 전화해서 요런 부분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한 걸 토대로 해서 수사 보고서 형태로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예외적으로 검사실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도 그렇고요, 가해자도 그렇고요,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형사조정이라는 제도이고요. 형사조정은 말 그대로 검찰의 어떤 주관 하에서 피해자랑 가해자가 합의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려면 상대방한테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처를 안 알려줘요. 검찰에다가 저 요거 한번 합의해 보고 싶으니까 형사조정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너무 반응이 없어요. 혹은 저쪽에 연락처를 몰라서 컨택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송치하고 검찰 처분 나기까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나기도 해요. 보통 월 말에 검사들이 사건을 좀 빠르게 처분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월 단위로 사건이 이제 몇 건을 가지고 있는가가 실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빠르게 좀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사건은 일주일 안에 처분이 나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안 한 상태에서 경찰의 판단을 보고서는 변호사 선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 단계로 사건 올라가자마자 바로 처분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처분이 다 나버린 상황이고 제대로 뭐 어떤 의견 표출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실에 연락해서 제가 뭔가 조금 의견을 내려고 하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시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변호사도 빠르게 조금 선임을 하셔서 움직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려면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혹은 뭐 고소인 조사 이전에 선임을 하는 게 맞고요. 피의자랑 고소인 조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이미 뭐 진술은 다 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도 그때는 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약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당사자가 와서 진술을 해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바꾸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사실 변호사 선임은 빠르게 하면 할수록 좋지만 일단 경찰 단계에서 한다면은 형사 조사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검찰 단계에서 하시려면은 일단 시간 벌어 놓고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검사가 기록을 쭉 봤어요. 유죄야, 잘못했어 라고 판단하면은 이제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잘못은 했는데 이거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겠는데 뭐 합의도 됐고 뭐 쟤도 경미하고 요거 한번 봐줄게, 이거는 기소유예입니다. 제가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고소인 같은 경우는 이건 유죄 맞는데 이거 잘못 판단한 겁니다 라고 한번 다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항고라고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게 되면 말 그대로 법원으로 사건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판사님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이거 수사도 다 해봤고 검사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거 유죄 맞는 것 같으니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법원 단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기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약식 기소가 있고요. 구공판 기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약식 기소를 설명을 드리면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기간이고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구약식 기소는 뭐냐면 이거 제가 경미하고 벌금형 정도로 끝나면 되고 간단한 사건인 거예요. 판사님 이거 굳이 재판할 필요 없고요. 기록 쭉 검토해가지고서는 벌금형 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가 딱 보고서는 기록만 검토해서 벌금형을 내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겠죠. 약식명령, 그래서 이제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나는 이거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금형이 나왔다든가 혹은 벌금형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난 재판도 안 받았는데. 국민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약식명령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니까. 구공판 기소된 경우랑 이제 동일한 절차를 타게 돼요. 구공판 기소는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뭐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공판 절차, 형사 재판 절차가 열리죠. 그게 이제 구공판 기소가 됐을 때 벌어진 일이고요. 일단 공소장 먼저 송달이 돼야 되겠죠. 공소장은 당신이 이런 내용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라는 거를요 공소사실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를 이제 기재한 서류고 그거를 먼저 피고인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궁극적으로 수사를 쭉 받아왔는데 이런 혐의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판기일을 통지를 해주고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공판기일은 뭐 재판입니다. 그럼 공소장 송달 받고 재판 받기까지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럼 그 사이 기간 동안 뭐 해야 돼요? 재판 준비를 해야죠. 그럼 재판 준비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실로 재판받는지 일단 공소장을 통해서 파악을 했고, 내가 이런 사실로 재판받는 이유가 뭔가, 그게 뭐예요? 증거죠. 수사기간이 쭉 오랜 기간 동안 수사한 증거잖아요. 그럼 그 증거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열람 신청하고서는 이제 복사해와서 내가 요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은 뭐라고 진술했고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든가 그 재판에서 내가 필요한 할 말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재판 잡히면은 재판기를 그냥 가시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아니요, 저는 뭐 인정하진 않는데. 이제 재판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증거를 먼저 보고서는 이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동의 절차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변호사가 없으면요.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다투게 되면은 그땐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재판 진행이 도저히 안 되면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사를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자백을 하는 사건이다, 이거 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번 재판하고 그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내가 이거를 다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증거,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상대방을 법정으로 불러서 그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게 증인신문기일입니다. 증인신문기일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요. 증인을 신문한다. 기본적으로 묻고 이제 대답을 듣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쭉 어떤 할 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 변론을 종결하게 되고요.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 이런 구공판 기소가 돼서 공판 절차가 진행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는 게 배상명령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뭐 사기죄라든가 재산범죄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형사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피해를 받은 돈 돌려받으셔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되는데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한 번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상명령 신청입니다. 사실 배상명령 신청도 좀 깊게 들어가면은 다양한 뭐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변론 정결 시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형사 재판과 일체로 같이 판단을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돈 얼마를 줘라 라는 판결문도 같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송고가 나게 되면은 항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2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나왔다든가 혹은 형량이 너무 약하게 나왔어요. 항소를 직접 할 수는 없죠.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공판 담당 검사한테 지금 형량도 경미하고 혹은 무죄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사유들을 어필을 하면서 이거를 항소를 요청을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검사님들이 검토하셔가지고 항소를 진행해 주시게 됩니다. 조금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국가기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하나하나 인식을 하고 진행한다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분명 뭐 합의라든가 변호사 선임의 어떤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 홀로 형사 절차를 진행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가장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비용이 없고 혼자서 해야 되면은 그래도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시고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뭐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첨언해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